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토대로 전략 확인해보는 시간,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상황이 참, 네, 하필 이럴 때 나오셔서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난감할 게 있겠습니까? 시장이 난감하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그러니까 동향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흐름들을 좀 잘 보고 나서 앞으로의 전망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이미 익히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 FOMC에서 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그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이 뭐냐면 일단 그 369, 12 FOMC 회의에서는 항상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크게 달라진 부분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디스인플레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3가지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내년 기준금리 중간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올렸느냐라고 그쵸. 봤을 때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이 너무 탄탄하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2.1%로 상향을 했고 내년 성장률을 1.1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이 견고한데 그 와중에 고용까지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실업률이 대략 3.8%인데 지금 원래 기존에는 올 연말 가면 한 4.1%까지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냉각이 지속될 걸로 봤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현재 전망치가 3.8% 현재와 같이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4.5%, 4.1%로 낮췄죠. 이러니까 뭐냐면 미국 경제가 현재 이 높은 수준의 금리가 그대로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점도표상이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라고 하는 거는 FOMC 연준 위원들이 대략 한 19명이 있고 실제 이제 투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사회 7명과 지역위원은 5명 이렇게 해서 총 12명이 있는데 하지만 이 19명 모두에게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의 흐름을 보면 시장이 이제 쇼킹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에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 이 점의 높이가 기존보다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쵸.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지난주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경제권역,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또는 동아시아라든지 또는 유로존과 비교했을 때 미국 경제가 워낙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더 높아지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다가 연준이 만약에 이렇게 더 긴축 기조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의 흐름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간밤에도 보면 달러 인덱스가 10개월 내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압력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그럼 시장이 어떻게 향후 금리 경로 전망을 좀 보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지금 내년 전망치가 기존의 6월보다 9월에 이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됐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주황색 선이 9월 FOMC 이후에 전체적인 시장의 전망치인데 보시다시피 이 전체적인 레벨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심지어는 내년 연말 대략 한 4.6%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연준은 5.1%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또 50bp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지난 FOMC 이후에 이제 FOMC에서 내놓으면서 현재까지 그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의 긴축 의지를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의지가 밝혀진 상황에서도 간극이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채권형 ETF 흐름이 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 내용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올해 이제 계속 이제 올해 이제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발생했다라고 그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러한 행동을 좀 과소평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소평가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의 앞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렇죠. 시장 네.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채권 투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근데 이제 시장 예상은 연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혀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검정색 선이 미국 국채 10년물인데 10년물이 지금 2006년인가요? 아무튼 15년, 16년 만에 가장 최고치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채권이라는 고정된 이자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지고 이제 ETF라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자본 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채권형 ETF 대표적인 게 이제 TLT라든지 그쵸, TMF 그쵸. 같은 예.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12년 내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또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그럼 12년 전에 주가 이 전 저점이었던 대략 한 89달러 정도가 있는데 당시 10년물 국채 금리가 3.7%예요. 근데 지금은 4.5% 레벨이니까 확실히 절대적인 레벨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채권형 ETF에 대해서 혼조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간밤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이 이렇게 고금리를 오랫동안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경제 전반에서 좀 또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스트레스 상황들이 좀 많이 이제 툭툭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시점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문제인 거지. 결국에는 다음 스텝은 금리 인하가 오긴 오겠죠. 네, 왜냐하면 인상 이후에 동결하고 동결 이후에 당연히 인하의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런데 네. 이제 그게 경제가 부러지면서 나타나는 인하인 거냐? 아니면은 진짜 연준이 잘 컨트롤해서 이게 뭐 인플레도 연준이 원하는 수준까지 잘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연착륙으로 가는 거냐? 이제 그 선택의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게 앞으로 좀 나타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특히나 이 채권형 ETF를 혹시나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좀 분할시켜서 접근을 하신 전략이 좀 주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분할시키다 보면 당연히 가격도 분할시켜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시간과 가격에 대한 분할 접근 방법이 일단은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TLT 이런 거 정말 많이 매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방향이 틀리진 않았죠. 어차피 언젠가는 인하를 할 거니까요. 네. 근데 그 시점까지 가는 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정말 한번 부러지고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계를 좀 더 길게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네. 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제가 최근에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질금리와 관련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환경에서 시장이 상당히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이 실질금리인데요. 미국 국채 10년물의 실질금리인데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이제 금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이게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질금리 축이 역으로 좀 뒤집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실질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증시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다소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이 당장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전체적으로 채권 투자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중에 어떤 게 더 투자했을 때 매력적이야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수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채권 투자가 계속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유동성만 단순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식과 채권 쪽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유동성이 쏠릴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채권 투자 쪽이 좀 더 많은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들을 좀 앞으로도 좀 지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다음 수순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시점에서
이게 경제가 부러져서 금리 인하하는 거냐 아니면은 잘 스무스하게 연착륙을 하면서 금리 인하의 과정으로 가느냐의 가장 키포인트는 소비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인 미국의 경제 성장률 흐름들을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소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주에도 보면은 GDP 2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도 3분기 추정치가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소비가 꽤 중요한 키 인디케이터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소비의 전체적인 여력의 움직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간밤에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뭐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소비를 앞으로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데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서베이를 해본 결과 향후에 소득이 늘든 줄든 간에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보시면 왼쪽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팬데믹 당시에 정부에서 소비를 많이 하셔라라고 해서 이렇게 부양책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초과 저축의 형태로 미국 경제에 남아 있는데 지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초과 저축이 이제 다 소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다 썼군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3년 동안 그 지원책 중에 하나가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였는데 대략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전체 규모가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GDP만큼 네,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상환이 됩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으로 미국 인구가 대략 한 3억 명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8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경제의 주력 소비 계층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학자금 대출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소비를 줄이는 부분, 이제 소비 구조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상의 긴축인 거죠.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유가도 올라가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환경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뭐 연착륙으로 가면서 스무스하게 줄어드는 것이냐 아니면 삐걱삐걱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면서 줄어드는 것이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소비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